오전 10시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을날이었습니다.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5층 건물 앞 작은 벤치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5세의 박영수였습니다. 회색 점퍼에 낡은 가방 하나를 옆에 놓고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만히 앉아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남다른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모닝브루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준호가 나왔습니다. 35세의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채 벤치에 앉은 박영수를 발견하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김준호가 박영수에게 다가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장사에 방해가 됩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 이 카페를 오픈한 이후 그는 자신의 가게 이미지에 극도로 민감했습니다.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이곳에 노숙자가 앉아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리요? 여기는 제 가게 앞이에요. 더러운 노숙자가 앞에 앉아 있으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준호의 말에 박영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수십억을 호가하던 그였지만 지금은 초라한 행색 때문에 노숙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김준호가 모르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벤치에 앉아 있는 이유는 3년간 문제를 일으켜온 세입자 김준호를 직접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세 연체, 밤늦은 소음, 주변 상인들의 끊임없는 민원,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해 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박영수의 침묵을 약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무 말 없으면 동의하는 거네요. 빨리 다른 데 가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에요. 박영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모욕당한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서 자신의 앞에서 월세도 제대로 내지 않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이런 대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박영수는 김준호의 진짜 모습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신중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 이수진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김준호의 평소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제때 내지 않는 것, 밤늦게 친구들과 시끄럽게 노는 것, 그런 주제에 무고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준호는 박영수가 움직이지 않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내일까지도 여기 있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문이 닫히자 다시 조용해진 거리에서 박영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 이곳을 떠나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11시 카페 모닝브루의 영업이 끝나자마자 김준호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야, 오늘 카페에서 술 한잔하자. 이것은 김준호의 일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그는 거의 매주 2-3번씩 영업이 끝난 카페에서 친구들과 술 파티를 벌였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카페를 배경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고 새벽 2-3시까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5명의 친구들이 카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소주와 맥주를 펼쳐놓고 본격적인 술자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준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카페를 소개했습니다. 어때? 내가 3년 전에 여기 오픈했을 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웨이팅까지 생겼어. 친구들의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김준호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웃음소리와 유리컵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때로는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해서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층 원룸에 살고 있는 대학생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몇 달째 반복되고 있었지만 혼자 사는 여학생이 항의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지난주에는 결국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김준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민지에게 직접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옆 건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카페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번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어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김준호의 친구들이 치킨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건물 맞은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 사장 부부도 피해자였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된 것은 물론 술에 취한 김준호의 친구들이 가게 앞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꽃들이 시들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부는 30년간 이 자리에서 꽃집을 운영해왔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 박영수는 건물에서 200m 떨어진 작은 원룸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면 1층 카페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매달 보고받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김준호의 월세 연체는 이미 6차례나 되었고 소음 민원은 지금까지 47건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박영수는 중견 건설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직원 200명을 거느리고 연 매출 300억을 올리는 회사였습니다. 대형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회사 자금 50억 원을 유용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한때 강남의 200평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밤낮 없이 이어졌고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몰락을 다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박영수가 끝까지 지켜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5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기 직전에 개인 명의로 옮겨놓았던 이 건물만큼은 채권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건물의 임대료가 그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월 600만 원의 임대료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편의점이 있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소규모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모든 세입자들이 월세를 제때 내고 조용히 영업했습니다. 박영수는 직접 나서지 않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기 싫었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준호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점이 나간 자리에 카페를 오픈한 김준호는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 달부터 월세가 일주일 늦었고 두 번째 달에는 2주, 급기야 작년에는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독촉 연락을 했지만 김준호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곧 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게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SNS에 매일 새로운 메뉴와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며 번창하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장비를 들여놓거나 인테리어를 바꾸는 데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 정작 월세는 제때 내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카페 영업이 끝난 후에 벌이는 술 파티는 거의 매주 반복되었고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관리사무소 박민철 대표는 매주 김준호에게 경고 연락을 했지만 김준호는 계속 똑같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박영수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세입자와 직접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김준호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오는 원래 보고서에는 매번 김준호 관련 민원이 가득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술파티 때문에 위층 세입자가 급기야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15년간 월세를 한 번도 늦지 않고 조용히 지내던 좋은 세입자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박영수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 건물 임대료가 그의 생명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박영수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리사무소를 통한 간접적인 조치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준호가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박영수는 낡은 옷을 입고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김준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시간이 많은 노인이 그냥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치밀한 감시였습니다. 그는 김준호의 하루 일과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는지,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돈 계산을 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오늘 김준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물주를 노숙자라고 모욕하는 몰상식한 인간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창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3년간 쌓인 김준호의 모든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연체 기록, 소음 민원 접수 내역, 계약서 위반 사항들. 이제 참을성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김준호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왔습니다. 박영수의 눈빛에는 10년 전 건설업계를 호령하던 CEO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수는 여느 때와 같이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벤치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일부러 새벽에 나와서 호스로 물을 뿌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마른 수건을 꺼내 조용히 벤치를 닦고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김준호의 치졸한 행동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김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나와 박영수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앉아있는 박영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김준호는 더욱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준호는 카페 앞에 큰 휴지통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수가 앉은 벤치 바로 앞에 휴지통을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박영수는 휴지통 냄새를 맡으며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앉아서 김준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준호가 휴지통 안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며 악취가 나게 만들어도 박영수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오후 2시 김준호의 행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카페 정원용 스프링클러를 박영수 쪽으로 돌려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박영수의 옷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을 목격한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김준호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치킨집 박 사장이 가장 먼저 나서서 김준호를 향해 항의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며 김준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꽃집 김 사장 부부도 고개를 내저으며 너무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따가운 시선을 김준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숙자 때문에 손님들이 불쾌해한다며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준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3년간 김준호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새벽 술 파티, 주변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으면서 허세만 부리는 모습까지. 편의점 사장 최 씨는 분개하며 김준호를 비판했습니다. 김준호가 밤마다 시끄럽게 굴면서 이제는 사람까지 괴롭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더 민폐인지 모르겠다는 신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김준호의 평소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까지는 참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박영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사장은 지나가던 행인들에게까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며칠 전부터 조용히 앉아 계시는데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카페 사장이 밤마다 시끄럽게 해서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준호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스프링클러로 물을 뿌리는 김준호의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준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악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SNS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더욱 과격하게 나갔습니다. 그는 박영수의 낡은 가방을 발로 차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불법 점거라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때 카페 직원 이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습니다. 사장의 행동이 너무 심하다며 할아버지가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준호는 직원이 자신을 반박하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수진에게 일이나 하라며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수진은 김준호의 평소 행동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제때 내지 않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올 때마다 변명하는 모습, 새벽까지 친구들과 시끄럽게 놀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모습, 주변 상인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모습까지. 그런 주제에 무고한 할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젖은 옷을 입고도 꿋꿋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에서 주변 사람들은 묘한 위험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남다른 품격과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김준호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에 노숙자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입니다. 30분 후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의 반응은 김준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신고 내용과 다르다며 공공장소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경찰관은 김준호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물을 뿌리고 괴롭히는 행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김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비판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반면 박영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가볍게 털고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이제 완전히 박영수 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김준호의 평소 행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준호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있는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건물주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영수는 휴대폰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메모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물 뿌리기, 휴지통으로 괴롭히기, 가방발로 차기, 무고한 경찰 신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김준호에게 교훈을 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박영수는 여전히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영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카페 불이 꺼지고 김준호가 문을 잠그는 것을 확인한 후 박영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영수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철 대표와 긴급 면담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박민철은 서류 가방을 들고 박영수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박민철은 45세의 성실한 부동산 관리 전문가였습니다. 박영수가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시절부터 그를 보좌해온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에도 박영수의 마지막 자산인 이 건물을 10년간 성심성의껏 관리해 왔습니다. 박민철은 박영수 앞에 앉아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 김준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월세 연체 내역, 소음 민원 접수 기록, 주변 상인들의 항해 전화 목록, 심지어 김준호가 관리사무소에 했던 변명들까지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또 월세가 5일 늦었습니다. 박민철이 침통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도 소음 민원이 3건 더 들어왔습니다. 위층 세입자분은 정말로 이사를 나가겠다고 최종 통보를 하셨고요. 박영수는 파일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3년간의 기록을 보니 김준호의 문제점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3월 입주 이후 총 6차례의 월세 연체, 47건의 소음 민원, 주변 상인들의 항해 전화 23통, 그리고 어제까지 박영수 자신이 직접 당한 인격 모독까지. 박영수는 박민철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직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박민철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도 3년간 김준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매달 월세 독촉을 해야 했고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으며 김준호의 번번한 변명과 약속 위반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가 직접 나서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제야 건물주가 직접 움직이겠다고 하니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카페에서는 김준호가 평상시보다 일찍 나와서 건물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박영수를 괴롭혔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던 것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준호는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철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서류 가방과 관리사무소 로고가 새겨진 명함 케이스를 보며 김준호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김준호는 슬쩍 박민철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1층 카페 사장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오신 건가요? 박민철은 김준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3년간 온갖 말썽을 부린 문제 세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건성으로 인사를 받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위층에 사시는 분과 상담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 관련 업무인가요? 박민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김준호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직접 현장에 나와서 누군가와 만났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김준호는 문득 어제 그 노인과 박민철의 연관성을 떠올렸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며칠째 건물 앞에 앉아 있는 것과 오늘 관리사무소 대표가 직접 나온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와 관리사무소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편 박영수는 박민철과의 면담을 마치고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김준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먼저 김준호의 계약 조건들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월세 연체 시 가상금 조항,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계약 해지 조항, 건물 내 질서 유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 모든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3년간의 위반 사항들을 정확한 날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2년 3월 입주 후 첫 달부터 시작된 월세 연체, 4월부터 시작된 소음 민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문제 행동들. 특히 주목할 점은 김준호의 변명 패턴이었습니다. 월세 연체 때마다 카페 매출이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SNS에 새로운 장비와 인테리어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소음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며칠 후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박영수는 이제 김준호에게 진짜 교훈을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법적 근거와 계약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밀린 월세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김준호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밀리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3년간 6차례 연체한 금액과 연체료를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음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를 통한 구두 경고였지만 이제는 내용 증명을 통한 정식 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이었습니다. 재발 시 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김준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치킨집 박 사장, 꽃집 김 사장 부부, 위층 세입자, 편의점 사장 등 모든 피해자들의 증언을 문서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할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이 모든 계획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내심 만족스러웠습니다. 10년 전 건설회사를 운영할 때의 치밀함과 추진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한 번의 결정타를 날릴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김준호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너무 일찍 밝히면 김준호가 급하게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너무 늦게 밝히면 충격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박영수는 가장 적절한 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으로 지켜낸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건물만큼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준호는 아직 자신이 어떤 상대와 싸우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숙자라고 생각하며 괴롭혔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건물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영수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박영수는 박민철에게 첫 번째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김준호에게 밀린 월세를 정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단순한 독촉이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까지 포함한 완전한 정산이었습니다. 박민철은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의 3년간 연체 기록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에 6차례 연체, 각각의 연체 일수와 계약서상 연체료율 2%를 적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작년 6개월 연체건만 해도 원금 900만 원에 연체료가 54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다른 연체건들까지 모두 합치면 총 연체료가 8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금과 연체료를 합쳐 김준호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2,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박민철은 이 숫자를 보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계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김준호가 3년간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오전 10시 박민철은 관리사무소 공식 레터헤드가 인쇄된 정식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정적인 독촉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사무적인 톤으로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사정이나 변명을 들어줄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문에는 김준호의 모든 연체 내역이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 4월 첫 번째 연체부터 시작해서 5월에 2주 연체, 8월에 3주 연체, 11월에 1개월 연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 장기 연체, 그리고 올해 10월의 최근 연체까지 각 연체마다 정확한 일수와 그에 따른 연체료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계산 근거로는 임대차 계약서 제12조 연체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서 김준호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공문의 마지막에는 3일 이내 완납을 요구한다는 최후 통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분할 납부나 추가 유예는 일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박민철이 카페 모닝브루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는 평상시처럼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관리사무소 대표를 본 것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설마 자신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김준호는 관리사무소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월세를 늦게 내도 결국은 받아주었고 소음 민원이 들어와도 단순한 경고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번에도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민철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준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제 건물 앞에서 본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협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공식적인 분위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박민철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공문 봉투를 김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중요한 문서라며 즉시 확인하고 3일 이내 연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온화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김준호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공문 제목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대료 연체에 따른 정산 요구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김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모든 연체 내역이 날짜와 함께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까먹고 있던 오래된 연체 기록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총액이었습니다. 원금 1,500만 원, 연체료 800만 원, 총 2,300만 원 즉시 납부 요구. 김준호는 이 숫자를 보고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연체료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정확히 적용하면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급하게 박민철을 붙잡고 항의하려 했습니다. 연체료가 이렇게 많을 리 없다며 계산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임대차 계약서 제12조에 명시된 연체료율에 따른 정당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씩 적용한 것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다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건물주의 지시가 계약서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며 더 이상 특별한 배려는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준호는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건물주와 직접 만나서 상의하고 싶다며 자신이 직접 사정을 말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건물주가 현재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김준호의 그동안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준호가 무슨 행동이냐고 되물었을 때 박민철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음 민원에 관한 공식 경고장이었습니다. 제목만 봐도 김준호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위반 경고 및 최종 통보라는 무서운 제목이었습니다. 경고장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소음 민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총 47건의 민원, 각 민원의 접수 일시와 구체적인 내용,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재발 사실, 그리고 피해를 본 상인들과 주민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민원을 일으켰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47건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민원이 들어왔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원 내용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술파티, 노래방 기계를 이용한 노래방 소음, 친구들과의 큰 소리 대화,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춤추는 소리, 심지어 취객들이 건물 앞에서 고성방가를 부르는 것까지
각각의 민원마다 피해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어서 김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경고장의 마지막 문단은 김준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향후 소음 민원이 한 건이라도 더 발생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런 유예기간도 추가 경고도 없이 즉시 퇴거 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3년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일으켰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건물주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철은 김준호의 항의를 차갑게 일축했습니다. 3년간 47번의 경고가 부족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제 건물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건물주와의 직접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며 간청했습니다. 박민철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만남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호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민철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건물주가 김준호의 평소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전 건물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며칠 전 건물 앞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일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설마 그 일을 건물주가 알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지만 김준호는 그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노숙자와 건물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주가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해석했습니다. 박민철이 카페를 나간 후 김준호는 2개의 공문을 들고 완전히 멘붕에 빠졌습니다.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당장 마련할 방법도 없고 소음 민원 한 것만 더 들어와도 쫓겨난다는 최후 통첩까지 받았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김준호의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행동했는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소식을 들은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김준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치킨집 박사장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온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꽃집 김 사장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해야 했다며 건물주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편의점 사장 최 씨는 아예 박수까지 쳤습니다. 건물주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며 환영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문구점 이사장도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월세도 제때 안 내고 밤마다 시끄럽게 굴었으니 이제야 제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위층 세입자도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제야 조용히 잠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건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김준호에 대한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김준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카페 직원 이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준호의 평소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을 요구받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응을 보니 그동안 김준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조치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김준호의 패닉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급하게 은행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3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페 운영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은 어려웠습니다. 신용 등급도 좋지 않아서 새로운 대출 승인을 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워낙 큰 금액이라 선뜻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준호의 평소 행동을 아는 지인들은 자업자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해봤지만 그 정도 금액을 마련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형제들도 각자 생활하기 바쁜 상황이라 도움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저녁 6시 김준호는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분할 납부라도 할 수 있게 건물주에게 부탁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건물주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3일 후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준호는 추가 조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박민철은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욱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원룸 창가에서 자신의 건물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이제 진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김준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절망감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내일부터 시작될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김준호는 2,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거절당했고 지인들도 모두 외면했으며 가족들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3일간 김준호의 절망적인 노력은 처참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대출을 요청했지만 이미 과도한 부채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용대출, 담보대출, 심지어 고금리 대부업체까지 알아봤지만 모두 문전박대였습니다. 둘째 날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2,300만 원이라는 거액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평소 김준호의 허영과 과실을 지켜본 사람들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친구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어떤 친구는 자업자득이라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가족들에게 애원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울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께는 그런 큰 돈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형과 누나에게도 연락했지만 각자의 생활로 바쁜 상황이라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평소 자랑만 늘어놓던 김준호에게 실망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박민철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할 시간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박민철이 또 다른 공문을 들고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김준호의 얼굴이 완전히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공문 제목이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김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월세 연체만이 아니라 3년간의 모든 계약 위반 사항이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사항은
월세 연체였습니다. 6차례에 걸친 연체와 총 800만 원의 연체료 미납. 계약서 제12조 위반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연체마다 정확한 날짜와 일수, 연체료 계산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김준호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었습니다. 47건의 민원 접수와 지속적인 재발. 계약서 제15조 근린생활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민원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이어지는 술파티, 노래방 기계 사용, 고성방가, 음악 소리 등 김준호가 까먹고 있던 모든 소음 행위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준호도 몰랐던 새로운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무단용도 변경이었습니다. 카페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류 판매와 유흥업소 운영, 거의 매주 심야 시간 술파티로 사실상 호프집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상업지역 용도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 관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공용구역에 무단으로 물건 적치, 쓰레기 무단 투기, 화재 안전 규정 미준수, 심지어 공용 화장실 관리 불량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이 이렇게 많은 규정을 위반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끼친 피해였습니다. 위층 세입자의 이사 예고, 주변 상인들의 매출 감소, 건물 전체 이미지 실추로 인한 임대료 하락 등 김준호 하나 때문에 발생한 간접 피해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물주에 대한 인격 모독 행위. 며칠 전 건물 앞에서 벌어진 일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 뿌리기, 휴지통으로 괴롭히기, 스프링클러 사용, 가방 발로 차기, 무고한 경찰 신고까지, 심지어 김준호가 했던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까지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건물주가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한 연관성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 할아버지가 건물주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의 결론은 명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7일 이내 완전 퇴거. 모든 개인 물품 반출 완료. 영업 중단 및 간판 철거. 원상 복구 후 열쇠 반납. 이의가 있으면 건물주와 직접 면담 후 최종 결정. 김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건물주와의 직접 면담이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용서를 빌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면 어떻게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김준호가 간절하게 건물주와의 면담을 요청하자 박민철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오후 3시에 건물 앞에서 만나겠다고 전했습니다. 단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준호는 그 소식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정을 설명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중한 복장을 갖춰 입고 사과문까지 준비했습니다. 머리를 깍듯하게 빗고 가장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김준호는 거울 앞에서 사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할지, 어떻게 진심을 전달할지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건물주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김준호는 건물 앞에 나와서 건물주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사과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건물주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50-60대의 중년 사업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비서를 대동한 위험 있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분께 정중하게 사과하면 분명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치킨집 박 사장은 가게 앞에 나와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꽃집 김 사장 부부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사장 최 씨는 아예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김준호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 빗었고 걸음걸이에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가죽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리며 위험을 더했습니다. 김준호는 그 사람이 건물주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급하게 인사를 준비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문을 펼쳐들고 무릎을 꿇을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가까이 오면서 얼굴이 선명해지자 김준호의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사과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며칠 전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당당한 자세, 그리고 눈빛에는 위엄과 권위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박영수가 김준호 앞에 서서 차분하면서도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 박영수입니다. 그 순간 김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노숙자라고 생각하며 괴롭혔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건물주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실감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김준호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박영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년간 월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서 며칠 전에는 물까지 뿌리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물주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김준호의 충격적인 표정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쳤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이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완벽한 복수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김준호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마 정말 할아버지가 건물주이신 건가요? 이건 꿈이죠? 현실일 리가 없어요. 박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 건물의 유일한 소유주라는 것, 3년간 김준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기록해왔다는 것, 며칠 전 카페 앞에서의 일도 모두 직접 경험했다는 것. 김준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물주에게 월세를 제때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직접 만나서 모욕하고 괴롭혔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도 경악했습니다. 그들도 그 할아버지가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준호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영수는 김준호를 내려다보며 조용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김 사장님의 3년간 행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월세 연체 문제였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차례의 연체. 가장 심했던 작년에는 6개월 동안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정이 어렵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SNS에 새로운 장비와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월세 150만 원도 제때 내지 못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했고 인테리어 공사에만 3천만 원을 썼습니다.
두 번째로 소음 민원 문제였습니다. 3년간 총 47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층 세입자, 주변 상인들, 근처 주민들이 모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47번의 경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3시까지 친구들과 술파티를 벌이고 노래방 기계까지 설치해서 노래를 부르며 심지어 춤까지 추면서 아래층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용도 변경 문제였습니다. 카페로 허가받았지만 실제로는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업소를 운영했습니다. 거의 매주 새벽까지 술파티를 벌여 사실상 호프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지어 불법 도박까지 한 적이 있다는 신고도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로 건물관리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공용구역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며 화재 안전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아 안전의 위험을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박영수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김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영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늘까지 저를 노숙자라고 생각하며 벌인 일들입니다. 박영수는 그날들의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갔습니다. 첫날 새벽에 벤치에 물을 뿌려놓고 더러운 노숙자라고 모욕한 일, 둘째 날 휴지통을 가져다 놓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 악취가 나게 만든 일, 셋째 날 스프링클러로 차가운 물을 뿌리고 가방을 발로 찬 일, 그리고 무고한 경찰 신고까지. 김준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건물주이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박영수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노숙자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김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영수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설령 정말 노숙자였다고 해도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박영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3년간 이 건물에서 온갖 민폐를 끼쳤습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고 소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건물 관리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그런 주제에 건물주인 저를 노숙자라고 생각하며 모욕했습니다. 물을 뿌리고 휴지통으로 괴롭히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이제 김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김준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월세도 제때 내고 조용히 영업하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간 47번의 기회를 드렸지만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회는 끝났습니다. 박영수는 김준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7일 후 완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제기나 추가 협상은 받지 않겠습니다. 김준호가 울먹이며 재차 애원했지만 박영수는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이제 정말로 거리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남기고 박영수는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절망에 빠진 김준호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남겨졌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치킨집 박사장이 가장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참으셨던 건물주분이 드디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신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꽃집 김 사장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30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사장 최 씨는 아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며 박영수의 결정을 전폭 지지했습니다. 문구점 이사장도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준호 같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층 세입자도 창문을 열고 박영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야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박영수의 편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 김준호가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준호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카페 직원 이수진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준호를 위해 일했지만 이제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박영수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수는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1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의 마음에는 복수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복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내일부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모범적인 세입자를 찾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다시 평화롭고 조용한 공간이 되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준호는 마지막까지 기적을 바랐지만 결국 아무런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2,300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고 건물주 박영수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퇴거 당일 오전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박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 관리사무소 대표가 대신 받았습니다. 건물주의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계약 위반과 인격 모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 박영수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배려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오전 10시 강제집행업체 직원들이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의 모든 물건을 트럭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간 공들여 꾸며놓은 고급 인테리어와 비싼 커피 머신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김준호는 이 광경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박스에 담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3년간의 오만함과 무책임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 박영수를 괴롭혔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건물주인 줄도 모르고 노숙자라며 물을 뿌리고 모욕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의 비참한 현실을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오후 1시 카페의 간판이 철거되었습니다. 모닝브루라는 예쁜 글씨가 새겨진 간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김준호의 3년간 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년간 김준호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치킨집 박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밤에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이어지던 소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꽃집 김 사장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간 이 자리에서 꽃집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호의 친구들이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꽃들을 시들게 만들었던 일들이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편의점 사장 최 씨는 아예 기뻐하며 박수까지 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며 박영수의 결정을 전폭 지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월세도 제때 내지 않으면서 허세만 부리던 김준호가 마침내 제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구점 이사장도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준호 같은 사람은 마땅히 이런 결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성실한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층 세입자는 창문을 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드디어 조용한 밤을 되찾게 되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15년간 이 건물에서 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는데 이제야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던 시민들도 김준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노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김준호를 동정하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카페 직원 이수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리를 도왔습니다. 김준호를 위해 3년간 성실히 일했지만 이제는 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실망감이 컸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걱정도 있었지만 동시에 김준호의 몰락이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후 4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텅 빈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전 첫 오픈했을 때의 설렘과 희망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박민철에게 건네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3년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짐을 들고 건물을 나서는 순간 멀리서 박영수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김준호는 마지막으로 박영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지나쳐갔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영수는 비어있는 1층 공간을 새롭게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업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휴게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박영수는 이 공간을 평화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상업적 이익보다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런 문화공간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준호의 시끄러운 카페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치킨집 박 사장은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자원봉사를 제안했습니다. 꽃집 김 사장 부부는 예쁜 화분들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의점 사장 최 씨는 책을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달 후 평화도서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찾아와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박영수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것도 의미 있었지만 이렇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뿌듯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영수는 도서관 한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준호가 사라진 후 이 거리는 정말로 평화로워졌습니다. 소음도 없고 민원도 없는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득 김준호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영수는 이번 일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정의로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나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김준호가 그를 노숙자라고 무시하며 괴롭혔던 것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불러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원룸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10년간의 힘든 시간과 3년간의 참을성,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정의로운 복수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가진 것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다. 김준호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 모든 것을 잃었고 나는 이것을 지켜내어 진짜 승리를 얻었다. 박영수의 완벽한 복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